반갑습니다. 네, 폴리뉴스 폴리피플 2022년 8월 전국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마 사상 유례없는 이 저조한 지지율, 과연 국정 동력이 살아나나, 이게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끝없이 추락하던 지지율이 약간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이 되니까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거는 진짜 사실 관심이 없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 지지율인데,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30% 내외, 즉 전화 면접 조사를 하게 되면 30%가 채 안 나오고, ALS 방식으로 하면은 30%는 그래도 넘는, 그래서 그 두 방식의 차이에서 한 2~3%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예, 평균적으로 봐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ALS 조사는 정치 고관심층이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아마 보수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사회 여론조사하고 정치 여론조사의 차이인데 어느 쪽이 맞냐 이런데, 이 사회 여론조사하고 달리 정치 여론조사는 선거로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회 여론조사와 달리 정치 여론조사는 투표에 나가는 사람들의 세력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S 전화 면접이 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 이야기가 나오지만 투표 결과와 놓고 보면 LS 전화 여론조사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지금 결판이 안 나고 있어서, 그렇죠. 뭐 이런 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지금 이제 핫했던 여론조사는 아마 갤럽 조사였을 겁니다. 갤럽 조사가 4%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8%포인트까지 이제 그나마 회복을 했었죠. 했는데 사실 24%라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득표율이 48.6%입니다. 그러면 28%는 사실 거기 그 반올림을 해서 이제 나왔는 한데, 어쨌든 24% 기준을 놓고 본다면은 지난 대선에서 지지했던 사람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의 수치였습니다. 사실 24%에서 더 떨어졌다면은 현 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주에 걸쳐서 28%포인트까지는 소폭 반등을 했고, 이런 추세는 다른 조사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을 기점으로 해서 한 1, 2포인트, 3, 4포인트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여튼 취임 100일을 전후해가지고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쇄신이 있나 없나, 이게 좀 상당히 관심거리였잖아요. 또 뭔가 시사하는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역시 결과는 아니었어요.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좀 기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100일 기자회견 직전에 또 대통령이 또 여름 휴가를 갔지 않습니까? 예. 그 여름 휴가 가기 직전에 사실 거의 뭐 지지율이 바닥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지율의 반등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아마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 휴가 기간 중에 정리된 생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는 식으로 계속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이유만 분석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떨어진 거에 대해서 그걸 탈출하기 위한 뭔가의 액션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거의 3분의 1을 이 그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100일 동안 자연 이야기만 쭉 했잖아요. 예. 그러면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황당한 게, 이 국정 지지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매기는 하나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그때 24%까지 떨어졌다는 건 거의 뭐 30%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 거의 낙제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하여튼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쭉 잘한 것만 쭉 읊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뭘 했느냐, 인사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기대했을 때는 상당히 대대적인 인사, 그러니까 지금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참모들 더 나아가서는 내각에 뭔가 이 변화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 바꾼 건 딱 한 명 바꿨어요. 그 지금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바꿨는데 결국 그럼 이 메시지가 뭐냐?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말 들여다보고 싶지 않다는 뜻을 그냥 내비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탈출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 역대 대통령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항장수 소장님은 계속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쇄신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잖아요. 네. 다른 대통령도. 근데 이번에는 좀 어떻습니까? 비교해서. 사실은 뭐 인사 문제를 지적하고 또 태도나 자세, 또 스태핑 등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뭐 부인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다 엉망이라도 하나만 맞으면 제가 볼 때 지지율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저 언론들이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떨어질 때는 떨어질 거라고는 했지만 47%를 얻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역대 대통령이 얻은 표보다 더 얻고 낙선했죠. 바이든이 좀 더 많은 표를 얻었을 뿐이에요. 엄청난 표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가 4년 동안 거의 진상 대통령의 진수를 보여줬는데도 47% 득표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결국은 자기 지지층인 다수 국민에게 부합되는 그런 가치들을 실천하는가 하는 정책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쇄신에는 일부 뭐 자세 교정이 있었고 피드백이 반응이 좀 빨라졌다는 거. 이번에 보면 세모녀 사건이나 뭐 어제 뭐 저기 뭐야 그 하수도 대하수도 거기에 장화 신고 들어간 거라든지 그다음에 청와대 이제 기강자비에 뭐 비서실에 들어갔다든지 그다음에 비서진 일부 교체했는데 저는 그 답이 그나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요. 역대 저렇게 노골적으로 기득권적인 마인드를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반도체 이야기, 바이오 이야기. 대한민국이 반도체 바이오만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뭐 4차 산업 규제 완화 이야기하면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최고 대기업에 대한 일정한 반복적인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 생각까지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걸 후보 때부터 인수위 때부터 대통령 되고 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윤 대통령은 기득권을 지향하는 사람이다라는 시각이 이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형성돼 버리면서 그를 소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빠지고 이제 뭐 오도 가도 못하는 강경 보수들만 남아 있는 게 저 득표율이라고 저는 저 지지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친기득권 성향에 대한 청산 결별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될 거라고 해요. 과거에 MB는 말로라도 중도 시용 뭐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촛불 때 비의고 난 뒤에 임기 말까지 그런 쇼를 했죠.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지금도 완전 친기득권, 한국 최상층 친기득권적인 발언을 지속해 가고 있어요. 그럼 국민이 봤을 때 이게 기업 국가냐, 정치 국가냐 이에 대해서 혼돈이 오는 거죠. 난 그게 핵심인데 그걸 모르면 제가 볼 때 조금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다 내려가면서 계속 이제 못 올라오는 상황이 빨리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황 소장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아마 앞으로 우여곡절을 거쳐가 대통령 지지로 올라갈 계기가 몇 번 있겠죠. 올라가도 내가 볼 때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 큰 폭의 반등은 없을 겁니다. 소폭의 반등 정도만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소폭의 반등이 되는 것이 뭐가면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잘 보시면은 이거예요. 현 정부에 기대했던 사람들은 뭐가면은 어쨌든 현 정부 지지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 정부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기로 되돌려 놓는 상식적이고 정상적 국가를 되돌려 놓는다. 이런 취지로 지지를 했는데 문제는 거기는 뭐가면은 두 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 되고 하나는 뭐가면은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과거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적폐를 규정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영. 이거는 뭐가 하면은 아주 극보수 세력들이고, 반면 그거보다는 과거 정부가 잘못되어 있으니 제도적으로 이 관행적으로 정상적으로 태도 올려놓기를 바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중도층에서 지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지지는 이 지금 국정 운영 방식은 보면은 후자보다도 전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즉 과거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그 적폐를 처벌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처벌을 해서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 법치, 공정, 상식적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로드맵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이 지금 이탈한 상태에서 복귀를 안 하니 그야말로 반쪽 지지 48.6%의 절반 수준의 지지율에서 아마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자유주의 정책. 역대 대통령 쓰는 단어를 유심히 잘 봤어요. 민주당은 다 시민이라는 용어를 써요. 반면 박근혜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명박은 개인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었던 이명박 대통령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유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의 가치, 그리고 자유가 작동되는 사회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평균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보편적 그 시스템하고 일치되는지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더더욱이나 그것이 사회가 자유는 거기에 따라오는 게 자유시장경제예요. 이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현재의 경제위기, 안보위기, 이런 위기에 이것이 적합한 어떤 원리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의 신념을 너무 강화시켜서 추진을 하다 보니,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상식적인데, 이 자유시장경제가 작동이 됐을 때 그 부분이 기득권 세력은 시장경제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결국은 그거는 뭐 보나마나 뻔한 기득권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한 소장님, 나는 그 이야기다 전적으로 나는 동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길 때 그 캠페인을 잘 보시면 돼요. 신자유주의를 추구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때 박근혜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원칙선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쟁을 하되 법 지키고 원칙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그래서 행복한 사회를 이야기해야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준비를 안 했던 문제는 기껏 와가 했는 게 이명박근혜나 이야기하고 박정희 딸이나 이야기다 졌단 말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소외계층, 취약계층들한테 가장 어려울 때는 신자유주의가 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니라는 우리는 국민들이 이미 과거 정권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없이 자꾸 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오히려 국민들이 두려운 거예요. 어제 이준석의 탄원서에 신군부가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이 언론에서 이 전두환에 비교한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면서 좀 생각을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군대와 비슷한 조직이 검찰 조직이다. 그리고 거기는 그 전두환은 군인 생활만 쭉 했던 거고, 이 사람은 검찰만 26년 했으니까 조금 일맥상통할 수 있겠다. 우리가 잘 아는 게 지금 홍 소장님이 여러 가지 경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는 자기가 문외한이니까 전문가에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 또 높이 평가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삼저 호황 때문에 그때 우리 경제가 그렇죠. 좋아진 거죠. 지금은 워낙 이 국내외 경제 상황이 상고 상황이고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보고 어려운 건데, 과연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경제에 대해서 전두환 못지않게 모를 텐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 그리고 딱 생각나는 게 이 사람이 대선 경선 때 밀턴 프리드만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책을 많이 보고 외국에 저렇게 경제학자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조금 착각들을 한 것 같아. 근데 그 책은 예. 다 읽은 사람이 거의 없고 특히 80년대에 때 읽었지 나이 들어가 읽은 사람 거의 없을 건데 80년대에 그 운동권의 시대 때 밀턴 프리드만을 굳이 찾아서 읽었다는 것도 웃긴데 그 시대에 끝난 거예요. 80년대 이후 네. 신자유주의 네. 미건 대치 시대에. 그런데 지금 이 세계 경제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밀턴 프리드만의 뭐 선택할 자유를 이야기하면 망할 선택의 자유죠. 그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다음 김종인 이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아마 충돌된 게 그거잖아요. 하여간에 짜놓은 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그 배우에 비유해가지고 그런 게 감독시키더라고. 그때 그래서 이제 윤핵관들이 이건 도저히 우리가 있을 수 없다 해서 김종인을 결별한 거잖아요. 이것을 총합해서 볼 때 이 본인이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커녕 기본적인 어떤 이 이해도가 지금 높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러 이야기 속에서 왜 대통령이 됐나, 대통령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는 언론도 많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저는 빨리 자기의 부족함을 갖다가 보완해 줄 수 있고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컨설팅 받을 수 있는 사람, 집단 이런 분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 주변에서 지금 가로막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윤석열 주변에도 뭐 여러 좋은 사람들도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정부 5년간은 관계를 안 하겠다, 발언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선을 제가 긋고 그 있다. 문제를 예. 좀 제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예. 하는데 과거에 노무현 정권이 처음 들었었을 때 나중에 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좌파들이 모여서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삼성공화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좌파 진영이요. 그래서 거기에 글을 쓴 사람들은 다 오리지널 대한민국의 좌파라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과 삼성 간의 관계. 그래서 심지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가르쳐주고 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을 연수시키고. 연수원에서 교육시키고 또 삼성에서 장관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미 FTA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게 단순히 대통령의 인맥의 문제 같으면 교정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왜? 어느 날 본인도 자기 가족이나 진짜 가까운 사람과 논의해서 돌파구를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기득권에 이 시스템적으로 포획되어 있는 단계라면 그렇게 안 되죠. 저는 윤인 정권이 뭐 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돌파를 잘하기를 바라는데 이게 기득권의 시스템적으로 노무현 정권과 비슷한 형태로 포획되어 있다면 극복이 쉽지가 않을 거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노무현 정권 때는 경제 위기는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굉장히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손수건 돌리기 하다가 딱 걸린 것처럼 역대 대통령들이 경험하게 피해온 경제 위기가 좀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지금 수치들 보면 환율부터 그 금리부터 무역 적자부터 부채 모든 수치를 보면 먹구름이 감당 불가한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돌파하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태도로는 돌파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YS 정권이 IMF에 완전히 붕괴됐지 않습니까? 임기 말에 와서 그 정도였지 임기 초에 와서도 붕괴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윤 정권이 이걸 생각한다면 빨리 방향 모색을 안 하면 전환을 제가 볼 때 견디기 어려워요. 그 저희들이 하는 그 모닝 브리핑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매일 아침 가고 있습니다. 개인 핸드폰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위한 생각이 충정해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은 지금 현재 문제가 아주 중증적인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래도 진언을 하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차 교수님이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무슨 뭐 우리 황 소장 말씀하신 거 기득권에 포획되어 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대통령이 지금 가장 그러니까 이 극복해야 될 문제는 그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본인이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을 하고 본인이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는 것에서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보면 지난번 휴가 끝나고 나서 첫날 그러니까 출근길에 그때 이 적승문답에서 본인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초심을 생각해봤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관점에서 내가 모든 걸 생각하겠다 했거든요. 저는 그 진단 자체는 상당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권에 뛰어들 때 내세웠던 하나의 명분이 뭡니까?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초심이거든요. 근데 그 초심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뭐 지금 인사에서 드러났듯이 과거 검찰에 데리고 있었던 측근들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정부 전 요직에 지금 다 꼽았잖아요. 이런 식의 아주 편중된 인사를 통해서 이러한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정하지 못하다. 어떻게 검찰 출신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하나 특정 직역이 이런 식으로 전체를 섞어나가는 것은 군부 쿠데타 이후에는 없는 일이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연 이것이 공정하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 대통령실의 채용 논란 같은 경우 물론 뭐 어제도 뭐 국회 운영위에서 뭐 대통령실장은 대비실장은 뭐 사적 채용이 옛날에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사적 채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적 채용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갔느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의 친소관계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캠프의 사람들을 제치고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발탁됐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이러한 인사뿐만 아니라 전 국정 전반에서 지금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적 관점이잖아요. 국민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이 사실은 이런 인사의 편중, 정책의 잘못 이런 부분들을 따갑게 질책을 하고 있는데 나 지지율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 검찰 측근들 요직에 앉힌 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또 더 하겠다. 전 정권에 이렇게 이 도덕적인 사람 봤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성문답이라는 형식은 상당히 소통으로 우리는 잘한다고 그러니까 형식 자체는 우리가 높게 평가했지만 그 내용 자체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보다 자신의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방적인 소통 창구로 만들어버리니까 국민의 관점하고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초심 그리고 국민의 관점이라는 눈높이 이 두 개만 제 생각에는 제대로만 맞추면 어느 정도 저는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지금 100일을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대응 자체가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커지는 거죠. 제가 그 부분에 제일 갑갑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법치, 공정, 상식과 국민들 특히 중도층이 생각하는 법치, 공정, 상식이 이게 이제 눈높이가 안 맞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뭐 사이클이 안 맞다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이 괴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큰데 예를 들어 우리가 해도 이런 거는 법치라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법치가 뭐냐 그러면 딱 한마디로 해요. 법 앞에 평등이라 그래요. 그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공정이라면 뭐라고 해서 기회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공정도 더 부과를 하겠지만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뭐 윤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국힘당의 어떤 이 핵심 세력들이 인식하는 공정, 상식, 법치가 국민들하고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근데 문제는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이걸 못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기 대통령이나 그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법치, 상식, 공정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싶겠지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실제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레벨에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법치, 상식, 공정을 이해를 못합니다. 두 번째, 그걸 하는 순간 자기 기득권을 내놔야 돼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그 집권 세력에 대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사실 레토릭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뭐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율을 해 가면 좋은데 보선의 이념이라는 게 뭐 사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 신념을 강화를 시켜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법치, 이게 공정, 이게 상식이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통찰의 세력들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지나치게 자기네들의 그 생각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더 세게 밀어붙이니까 소위 말하는 평균적인 국민들의 생각하고 지금 더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인사로 나타나고 또는 이거 도어스태핑 거기에서도 나타나고 뭐 아니면은 그 뭐 문자 이거 주고받는 그거로 나타날 뿐인 거고 그 핵심은 그 사람들의 인식 사고 구조가 솔직히 하성과 금성 이야기가 진짜 굉장히 괴리가 커요. 실제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이후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이 한 번이라도 자기 반성 제대로 하고 정권 잡은 적이 있습니까? DJ 때부터 계속 공격했죠. DJ 뭐 좌파 별개로 공격했고 노무현 솔직히 뭐 그 탄핵 시도했고 문재인 때렸고 물론 그 역장으로 진보도 보수 세력을 공격했지만 그 과정에도 보수는 한 번도 자기 혁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박근혜 옛날에 텐트 시절이 있었지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본질적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한 40년 채이고 나니까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의 인식과 이 보수의 집권적인 인식이 화성과 금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큰 거예요. 눈높이 나는 어떻게 맞출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 국민들이 좀 찬찬하게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 언론도 좀 그 방향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 지금 여든 야든 우리가 잘 아는 국정 경륜도 있고 나름대로 이 마스터 플랜도 갖고 있는 후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야 모두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고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선거에 있어가지고는 시대 정신과 국정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그걸 평가받고 국민들도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제와 해법을 함께 나누면서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있은 게 아니라 완전히 비호감 대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양 후보를 결정할 때 그것도 다 당원들이 중심이었지만 국민들이 다 결합된 이 선거였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국민들이 선택한 거지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민이 자기 대표를 갖다가 자기 대통령을 뽑은 거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과연 이 나라의 지금 이제 이 사회 문제점을 봤을 때 우리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불평등 양극화. 그것이 이 경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기후위기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점점 심화되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가져오는 사람이 남북문제 해법을 가져온 사람이 국정을 쥐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 기준에서 각 당 후보 그리고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지금이라도 무슨 초기지만 이 부분이 지금이라도 부각되셔야 되고 이 점을 윤석열 대통령은 찬찬히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된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해먹겠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때 여소야대 속에 지금도 여소야대입니다. 아마 올 정기 국회에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게 어느 하나도 국회를 통과할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협치라는 것이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진보 보수가 없고 자기가 정말 이 부분에 해법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찾아서 만나야 되고 국회에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자기의 개인적인 존재 자체도 위협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